방 하나 빌려서 이틀간 그냥 밤새면서 만들어서 출시한 건데 첫 한 2, 3주 만에 매출이 한 2, 3천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바로 바이브 코딩이나 AI가 한 사람 뭐 엄청나게 레버리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개를 좀 동시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베이스벤처스 김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캔디드 이주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약간의 조회수에 부침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자 저희가 야심차게 좀 모신 분이 오늘 있죠. 엄청난 거물이 오셨죠? 오늘 류기백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백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기백이고 2015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파운틴을 창업한 이제 전 창업가이고 팔레트 스튜디오스의 스케일샵을 만들고 있는 류기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하자고 하면은 기업 가치를 이제 조 단위로 찍어 보시기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되게 정말 그 프론티어에 있는 투자사들로부터도 투자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YC라든가 정말 손에 꼽는 분이신데 그런 분을 모시게 돼서 되게 이제 영광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막 조단이 그 파운더다, 뭐 유니콘 파운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게 그 뜨끔거리더라고요. 민망한 그런 느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으시나요?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이게 챕터가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회사가 지금 아직 프라이빗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엑시트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겸손까지 갖추셨네요. 맞습니다. 기백 대표님, 근데 저희가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편한가요? 그냥 뭐 기백님이나 아니면 뭐 키스? 저희 한국이랑 좀 비슷하시죠? 그러네. 그러네. 기수? 키스. 키스. 먼저 이제 시청자,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백님 뭐 창업 스토리라던가 성공적인 엑시 스토리 같은 것들은 워낙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 이후의 생활이라던가 또 최근에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운틴을 창업하시고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그 기간이 언제 다시 떠나셨었고 언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네. 2021년도에 파운틴 나와서 5년 쉬다가 2026년도에 다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좀 체질에 맞으셨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파운틴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그거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7년 정도간 이제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2021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원래는 한 1년 정도만 쉬려고 했어요. 20대를 너무 이제 불태운 것 같고 실리콘밸리 가보신 분들은 뭐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또 별명이 또 맨프란시스코예요. 그러니까 되게 할 것도 없고 친구들한테는 좀그 농담삼아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이제 이사 가려니 차라리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먼저 가겠다. 저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좀 약간 PTSD가 좀 있어서 노숙자도 되게 많고 이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2시면 닫아서 이제 1시 반이면은 다 이제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조금 버블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지하철 이런 데서 그냥 옆 사람이 얘기해도 다 그냥 테크 파운더이거나 아니면 투자자이거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한 6, 7년 있다 보니까 갇혀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이제 테크 포커스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는 한 1년 정도만 이제 조금 쉬자 번아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또 3년이 한 4년이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순간으로부터 실제로 그만하는 날까지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궁금해요. 파운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실은 이게 많은 창업가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한 순간에가 아니라 다운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파운틴의 좀 역사를 간단히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파운틴이 채용 관련 솔루션이었거든요. 지금은 엄청 AI가 핫하듯이 2014년도만 해도 그 테크크런치 보면은 다 막 온디맨드 이코노미, 뭐 기기 이코노미.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쿠팡이나 배민과 같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들이 이제 일용직 분들을 많이 뽑아야 될 때, 네.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버나 리프트나 도어래시, 인스타카트, 한국으로 치면 뭐 마켓컬리 뭐 이런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인력 분들을 뽑을 때 음주운전 기록 깨끗한지, 뭐 범죄 기록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량으로 온보딩 다큐멘트 사인하고 이런 그 이퀴프먼트 이런 거 하고 막 온보딩, 뭐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시작은 미션 드리븐보다는 좀 마켓 드리븐 했었다. 근데 이게 첫 1년, 2년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제 방에서 만들었던 앱이 어떤 다른 회사 가보니까 다 저희 UI를 쓰면서 막 클릭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는데 한 6, 7년 차쯤 되니까 약간의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왜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HR 쪽에 내가 몸 담고 있지?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기획 이코노미 스타트업들 빠른 테크 회사들이 고객이었는데 나중에 회사가 커지려면은 이런 large enterprise를 가야 된다. 뭐 스타벅스나 월마트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전통적으로 좀 큰 기업들을 고객으로 이제 가져와야 된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replace를 해야 되는 그런 long enterprise sales 사이클이다 보니까
뭐 컨퍼런스를 가서 한 1년 2년간 저희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상대로 조금 이제 이런 세일즈 택틱들을 막 쓰면서 막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씩은 번아웃이 생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한 4, 5년 정도를 쉬시고 아, 네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네네. 어느 정도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래도 엑시트도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엄청 쪼들리는 상황도 아마 아니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미 그 힘든 경험들 하셨던 분이 다시 돌아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이게 뭐 AI 시기와 관련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등장하기 전부터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뭐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좀 쉬다가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뉴욕으로 넘어갔어요. 2024년도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좀 그 모티베이션을 얻으면서 이제 병행하면서 그때는 이제 원래 VC를 차릴 생각이었어요. 예, 예. 글쎄 차릴 예, 생각이셨군요. 엔젤 투자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그냥 뭐 파운더들 만나는 거 재미있고 가끔 가다가 가서 조언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VC를 하는 게 뭐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를 투자했는데 이게 엔젤 투자하는 거랑 VC를 운영하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파운더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투자 맨날 빚지는 느낌이고 매년 뭐 거의 한 12개월, 18개월마다 나가서 또 투자 받으면서 펀드레이징을 펀드레이징 돌아야 해야 되니까. 되고 네. 그런 이제 남의 손에 뭔가 이 운명이 맡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싫어서 파운더를 하기 싫었던 건데 VC도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했어요. LP 관리도 해야 되고 예, 펀드레이징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운드 만날 시간도 좀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바이브 코딩이 슬슬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 여름 가을쯤이었고 혹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한 거고 어디 들어가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항상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좋은 직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ENTP인데 이게 되게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대신에 약간은 좀 게으름이 있고 남의 말을 별로 안 들으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샘 알트먼이나 이런 분들 밑에서 일하면서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하면은 만약 국내로 한정한다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나를 담을 수 있는 회사는 없다. 그렇다기보다는 맞잖아요. 아니야. 전혀 왜 방금 그랬어요. 얘기하신 게 딱 그 샘 알트먼과 그 정도 일론 레벨은 머스크 돼야. 정도로만 딱 특정을 아닙니다. 해보셨다 보니까 한국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고 얼굴이 생각보다 빨개지셨어요.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생한 20대에게 뭐 나 선물을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큰 금액을 쓰신 것도 있으세요? 그거를 근데 제가 너무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그 금액이. 네. 그 전까지는 진짜 은행 잔고에 별로 없다가 처음으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 그 금액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서 이 보면 적응이 필요한가요? 적응 안 하면은 또 거만해져요.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 전 태어나서 타본 지가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호텔 뭐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고 30분 1시간 막 사이트 막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편리하려고 하는 그런 스pen딩에 엄청 아끼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누가 투자해달라. 투자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큰 금액씩 그냥 이제 넣는 거죠. 저는 기대했던 건 시원하게 슈퍼카 몇 대 샀습니다라든가 뭐 전세기를 한번 타봤습니다. 뭐 이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럭셔리 산 것들은 오히려 좋은 투자였어요. 저도 막 페라리 사보고 막 다 했는데 그걸 진작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쨌거나 페라리도 사신 적이 있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파운더 라이프로 돌아왔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운더로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뭘 할까 고민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작년 한 여름쯤부터 막 이제 러브블 막 나오고 막 그 비지어 나오고 막 이거는 개발자가 필요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시간만 가려 넣으면은 되겠구나라는 이제 포텐셜이 보이면서 그러면은 이걸로 다시 좀 창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이제 한 11월, 12월 달에 이제 오퍼스 4가 나왔죠. 그때가 너무 이제 퀄리티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답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작게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투자 없이도 작은 팀으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또 이런 러브버 같은 사례들도 뭐 유럽에서 시작해서 잘 되고 원래는 아시아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페이브를 했고 뭐 틱톡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면서 미국을 전파했고 요즘 나오는 그런 뭐 AI 모델 같은 것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꼭 이게 꼭 아시아에서 성공 못하는 법은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창업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지금 한 3개월 전에 팔레트 스튜디오스라고 어떻게 보면은 벤처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AI 벤처 스튜디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의 이제 K-팝 인더스트리가 있잖아요. 네. SM이나 하이브나 이런 기획사들이 몇 년간 연습생들 트레이닝 시켜서 세상에 내놓고 잘 키우면은 넥스트로 가잖아요. 이제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런 느낌처럼 저희도 제품 1년에 한두 개 정도를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PMF까지 착된 다음에 그거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꾸리고 또 계속 좀 그런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형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제품을 그래도 좀 성공시켜 놓자. 왜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 생각을 하셔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냥 그건데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ADHD 막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새로운 것들이 재미있고 이제 특히나 이런 그 바이브 코딩이나 AI가 한 사람 뭐 엄청나게 레버리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개를 좀 동시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재미있을 만한 것들을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냥 여러 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창업이 쉬워지긴 했지만 그 회사가 커질 수 있는 토탈 마켓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빅테크들이 그 내용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1인 창업자들은 다양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수 중에 한 5, 60개 정도 제품이 있어야지 성공한 창업자로 볼 수 있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리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좀 이런 모델들을 바로 만드신 건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까지 막 리서치하면서 막 마켓 사이징 재고 막 이랬던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바로 지금 시기상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제품을 이제 동시에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personally passionate한 거는 그 CXO라고 아직 출시를 못했는데 그냥 1인 창업가들을 위한 마케팅 에이전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혼자 작은 팀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나면은 계속 바이브 코딩을 하게 돼요. 프로덕트 빌딩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은 이건 밤새서 일해도 그냥 제가 넣은 만큼 결과 바로 보이거든요. 그냥 게임 같아요. 싱글 플레이어 게임.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하고 싶고 파운더도 그런데 이게 마케팅은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컨텐츠 마케팅은 되게 원래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동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우토파일럿으로.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좀 흔하고 되게 레드워싱이긴 한데 파운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막 CRM, 뭐 마케팅 이런 쪽에서 노시는 분들을 제가 그걸 왜 하고 있지? 이미 세일스포스랑 이미 이런 헙스팟이나 이런 툴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확실히 돈이 그 큰 시장 그리고 돈을 쓰는 시장에서 놀면은 뭐가 됐든 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시에 그 스킬샵이라고 저희가 한 2달 전쯤에 그냥 작게 그냥 위켄드 프로젝트였어요. 그 어디 방 하나 빌려서 이틀간 그냥 밤새면서 만들어서 출시한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클로드 아니면 AI 스킬들이 있잖아요. 스킬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첫 한 2, 3주 만에 매출이 한 2, 3천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제품으로서 이걸 키워낼 수 있을까? 캐시플로우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문 워크플로우 아니면 취향을 반영하는 건데 아무리 지금 잘 되더라도 나중에는 이 베이스 인텔리전스 모델 자체가 높아지면은 이 스킬의 가치가 과연 크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한국 시장을 겨냥했어요. 한국이 좀 강의 시장 이런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강의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뭐 월천 뭐 하면은 뭐 된다 하고 막 비싸게 좀 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 많은데 또 너무 그런 강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트러스트가 좀 없어지다 보면은 사기가 많죠. 네. 뭐 사기라고 하기보다도 좀 공격적인 마케팅 저도 그쪽은 잘 모르긴 하니까 함부로 그분들을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사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시장을 좀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 혹시 그 두 제품을 만들 때 전 이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해야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부터 실제로 프로토타입이든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스케치샵은 이틀 만에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디 내놓기도 막 좀 창피하고. 근데 같이 하시던 분이 그래도 그냥 그 쉽밭 하자 하고 그냥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쫓아가는 거죠. 아 이거 좀 수요는 있는데 뭔가 이런 부분들 창피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막 욕 먹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고쳐야겠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거를 좀 키워보자라고 이제 하게 된 건데 이게 뭐 포스넬리라는 또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완전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예요. 그냥 완전 잘 되지도 않고 에이전트가 회사를 운영해주겠다 이런 컨셉인데 걔네가 그래도 그 ARR을 공개를 해놓긴 해요. 근데 걔랑 진짜 별거 없는데 막 뭐 build in public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써보기라도 하고 뭐 ARR이 한 8 million, 10 million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디맨드를 캡처했으니까 투자들이 가장 좋게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말은 demand is outpacing supply. Demand is outpacing our ability to deliver.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서브를 못한다. 이건 우리 테크 빌드만 하면 된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테크가 별로지만 지금 일단 스킬샵 이런 제품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캐시플로우를 빌드를 해서 거기서 오는 것들을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 대충 만들어서 그 내놔도 뭐 3-4천만씩. 아 열심히 해야죠 이거 서비스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럼 그 스케일은 이 플랫폼의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몽이 프리랜서 분들이랑 클라이언트들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치면은 미국에서 뭐 검로드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예전에는 이런 뭐 노션 템플릿, 뭐 피그마 템플릿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프로젝트를 사고 팔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스킬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arena.com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디자인 어리나라고 또 하나 출시했는데 그 얘네들이 지금 한 1년 만에 거의 0에서 100 million 그 annual revenue까지 찍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가보면 되게 진짜 없어요 별게. 가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로고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듀얼 뜨는 거 배틀.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고 로고 만들어줘 하면은 서로 만들고 그렇죠. 왼쪽이 하나 로고 만들어주고 오른쪽이 만들어주고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진 거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랩들한테 팔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랩들이 이제 그걸 가지면서 사람들 취향이 어떤 거인지 한국도 되게 크리에이티브 프로페셔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디자인도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뭐 마케팅이나 뭐 K-팝 이런 거 훨씬 더 잘 하시는데 한국의 그런 전문가들이 쓰는 그 컴퓨터 화면을 좀 녹화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하고 그걸 통해서 스킬을 축출해서 그걸 좀 데이터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있으면서 그게 다 종합이 돼서 지금 첫 번째의 그 웨지는 그냥 일단은 스킬들 많이 모아놓자. 스킬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기의 스킬을 좀 수익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러면은 좀 이제 선순환 되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좀 되게 밸리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까지도 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두 가지 회사를 말씀하셨었는데 ARR이 되게 잘 나오는데 쉿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내용들을 따지면은 예전에 이제 기백님께서 창업했을 때처럼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말 완벽한 해자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빨리 성장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전 들었어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을 봤을 때 왜 그들이 선택받고 왜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게 어쩌면 소비자들한테 요새 유저들이 선택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킹해 주는 답변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ARR이 왜 그렇게까지 막 좋은 제품이 아닌데도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수요가 새롭다 보니까 수요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를 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뭐 포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 한번 결제를 해보고 경험을 해본다.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컨슈머 쪽에서는 B2B 쪽에서는 이게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대단하더라도 실제로 그 레버뉴를 소비하는 비즈니스들은 소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분들도 막 그 신경 쓰고 막 쫄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오픈 AI가 우리 레버뉴의 뭐 15% 20%이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계속 어쨌든 돈을 많이 벌리는 회사들 그리고 좀 투자하는 회사들 상대로도 고객을 한번 따오면은 그 역시도 같이 클 수 있는 웨이브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기회 포착할 수 있으면은 되게 그것도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팔레트 스튜디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가지 제품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신다라고 하셨었고 네네. 그럼 반대로 그냥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AI 시대 내에서 한 회사가 한 제품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 자체가 좀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건 확실히 동의를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에 스타트업을 배웠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건
그때 그 시대로서는 그게 맞았어요. 하나 만들면은 소프트웨어를 그거 한 명한테 팔든 10명한테 팔든 그 additional cost는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economies of scale도 훨씬 더 크고 이런 뭐 defensibility 있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라. 시장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100 million 뭐 500 million까지는 그냥 하나만 집중해도 된다라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실리콘밸리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은 아 얘는 집중을 못 하고 있다, 문어발이다 했는데 한국은 또 반대인 거죠.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 회사들의 이제 그 창업기를 좀 보다 보면은 뭐 삼성도 그냥 처음에는 쌀 파는 그런 트레이딩 회사였다가 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거에서 잘하고 있고 물론 이런 그 나라마다 환경의 특징이 다르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뭐 미국도 테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런 다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느꼈다면은 지금은 이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게리 텐이 말하는 거는 요즘 뭐 boil the ocean 해라. 바다를 끓여봐라. 바다를 어떻게 끓이냐. 일단은 할 수 있다. 요즘은 AI 같은 것도 맥 토큰 맥 사면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한 가지만 딱 집중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너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다 펼쳐봐라.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조차에서도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 파워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냥 2010년도 시기에 창업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플레이북이랑 진실들이 그냥 내가 진실이라 믿었구나. 줌아웃에서 보면은 뭐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의 그런 뭐 하드웨어랑 반도체랑 그럴 때 했을 때의 플레이북이랑 성공 사례들이랑 이제 2000년도 때의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모바일 산업 할 때랑 되게 다르고 결과론적으로 그 시대성이 있구나. 그럼 나중에 앞으로도 10년간 새로운 공식들이 나타날 텐데 너무 그런 공식을 막 믿을 필요는 없다. 그냥 그 말은 그냥 반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좀 gut feeling을 조금 더 믿어도 되겠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요새 이제 원래 그 전에 내가 개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중 하나가 UI UX 디자이너가 거의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흐름이신지도 궁금합니다. UI UX는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뭐 스트라이프, 뭐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지난 10년간, 15년간 돈을 엄청 많이 써서 많은 A/B 테스트를 거쳤잖아요. 레퍼런스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저희가 엄청나게 대단한 뭐 신규 인터랙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웨어러블 만드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랑 인터랙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UI가 심플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를 하려 했다면은 surface area 그 제품의 면적이 엄청 넓었어요. 버튼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챗이 다 해줘요. AI가 똑똑해지니까 그냥 챗 하나 그냥 메신저 느낌으로만 하면은 얘가 다 모든 걸 해주고 그 뒤에서 백엔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UI UX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이게 뭐 1순위 한 사람이 그것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멀티플레이어가 해야 되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의 일부분이 됐고 나의 툴킷 중에 하나가 이런 UI UX를 볼 줄 아는 눈이랑 테이스트가 있다. 어쨌든 멀티플레이어 돼야 된다. 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초기 단계 회사 내에서는 어차피 그 정말 신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제품을 쓸 리는 아마 없을 테니까 이 내용들을 정말 중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니즈들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UI UX를 먼저 말씀 주시긴 했지만 전반적인 포지셔닝으로는 UI UX뿐만 아니라 멀티펑셔널하게 업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 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멀티펑션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어떻게 인터뷰로 파악을 하시나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 시대에서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저희도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좀 쌓아가시는 중이군요. 네네. 근데 일단은 만드는 게 너무 쉽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뭐 개발자이든 뭐든 GitHub 달라 뭐 이 사람이 오픈소스 컨트리뷰트 했냐 네. 이런 걸 막 보면서 이거는 회사 기밀이니까 이건 못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그냥 뚝딱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주말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early stage 빌더라면은 그런 만들었던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다. 생각이 있고 이제는 그냥 한 가지 태스크를 줘도 예전보다 덜 미안해요. 그냥 카드뉴스 뭐 예를 들어 그냥 하나 만들어라. 본인이 뭐 만들어놨대요. 그 스킬 같은 것들을 한번 돌려보자.
해서 그냥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고 그냥 바로 옆에서 30분만 있어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또 보이다 보니까 좀 비주얼라이즈가 더 잘 되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예전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확인들을 하는 것 과정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본인 소유물이 아닌 과정들도 많고 이 내용들 설명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뭐였는데 Y를 통해서 물어봤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빌더로서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창작물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과정을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 채용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캔디드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 채용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포지션의 채용을 도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기배님께 채용하는 포지션의 류는 어쩌면 저도 처음 듣는 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니즈는 이렇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가 일반적인 문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채용하고 있는 과정은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만들지 기백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멀티플레이어 그러면서 그 좀 빠르게 뭔가를 learn 할 수 있는 그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에이전트가 AI가 좀 완전히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단편적으로는 저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물론 뭐 시댄스 쓰면서 뭐 그 AI 인플루언서 쓰고 그걸로도 이제 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넘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약간 사람이 실제로 매일같이 컨텐츠 찍고 좀 인간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대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런 쪽이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본능적으로 보면은 그냥 진짜 사람 나오는 것들이 좀 더 오래 보고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모르지만 네. 사실 저희도 지금 팟캐스트 하는 게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나중에는 이것도 그냥 자동화 될 수 있죠. 자동화하면서 에이전트끼리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진짜 우리 모습인데 뭐 말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에이전트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진 않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이제 특정되게 회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매출액이나 이거 엄청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왜 들어와야 되지? 그 제로 베이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창업자로서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도 그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early stage가 제일 고용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뭐 프루브 아웃 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리스크를 또 테이크하는 거고 그 정도로 이제 막 그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DNA가 있으면은 창업하고 있지 약간. 근데 일단 저도 그 예전에는 이 스타트업이 그 에퀴티를 인센티브 줬어요. 지분.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 건데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저도 이제 지분이 있고 저도 지분을 막 들인 적도 있고 하니까 이게 엑시스에 있는 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의미가 뭐 없다. 조금 의미가 있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기도 네. 하고 이게 되게 희박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revenue share로 풀어 나가자 그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바로 돈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이제 집중을 했었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매출이나 거기 profit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profit share 보너스 퍼센트를 정해줘서 그런 식으로 좀 인센티브를 바로바로 주는 게 훨씬 더 와닿는 분들이 있을 테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확실히 좀 갈 수 있게 좀 저희 인센티브 구조를 좀 짰던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중에서도 하나가 뭐 팀원들을 뭘 보고 이제 뽑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 와서 그런지 MBTI 완전 맹신자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잠시만요. 예.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게 예.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왜 MBTI 맹신자가 되셨어요? 한국에 와서? 예, 왜냐면 미국에서도 있긴 했거든요. 제가 네. 했는데 미국에서는 막 뭐 나와도 이게 막 뭔지 몰라. 막 R-rater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리더다 하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별자리 뭐 사주 보는 느낌인데 한국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되게 좀 명확해졌어요. 그 카테고리가 뭐 E, I는 되게 쉽고 뭐 N, S 뭐 이런 되게 쉽고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누굴 만나면은 카톡에 다 그 사람 이름이랑 MBTI 적어놔요. 오 그래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쌓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ENTJ다 하면은 제가 카톡 ENTJ 치면은 그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럼 이게 패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랬구나. 뭐 ISTP 딱 치면 다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역시 채용 플랫폼 만드셨던 분이시라 네. 다른 다르네요. 사람을 대하는 네. 그 접근이 좀 네. 다르시네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리고 누구한테 똑같은 걸 줘도 이게 있다 보니까 좀 맹신을 많이 하게 됐고. 저 그러면 이거 잠깐 질문. 예, 혹시 그 MBTI를 되게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다 보니까 네, 저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에 저 잠깐 이야기 하시게 듣고 기수님도 전에도 한번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 혹시 한번 맞춰 보실 수 저희의 있을까요? MBTI에 대해서 네. 이건 좀 어려운데 사실.
제가 원래 이거 되게 잘 맞추는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거를 그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지켜보실 기회를 드리고 아, 네네. 마지막에 좋습니다. 맞추시는 마지막에 걸로.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좋은 MBTI 있고 안 좋은 MBTI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의 MBTI를 저희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3명 풀타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해서 다 피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이미 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같이 좀 계획을 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S들은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지루하다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거라 좀 생각해요. 약간. 근데 이제 N들은 ENTP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좀 있어야 돼서 꾸준함이 좀 없는 것 같고. 그 요새 사주 앱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주 앱이 뜨는 것, 사주가 뜨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컴패니언 앱 같은 느낌들을 좀 받고 네,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뭐야라고 했었는데 너무 좀 부민이 있는. 이거 MBTI도 하나 글로벌로 만드셔가지고 뭐랑 엮어가지고 하면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면 MBTI도 MBTI인데 하나 또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정치 성향 바로 할 수 있고, 뭐 건강, 뭐 금융, 뭐 이런 뭐 다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스pen딩 어디에 좋아하고, 뭐 어떤 투자자고, 뭐 자기 삶의 그 가치관이 그걸 좀 담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해시태그가 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숏컷인 거죠. 약간. 몇 분이 필요하신가요, 채용이?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3분 정도 3분 정도 더 계시면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MBTI는 어떤 MBTI가 필요하신가요? 무조건 J. J. 일단 J. 파워 그리고, J. 그리고 이게 정확히 뭔가를 뭐 제가 뭐 지금 어떤 업무다 해도 바뀔 수 있긴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박지성 같은 J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성도 여러 가지를 J네요. 다 할 수 있는. 지성도 J니까. 박지성 J. 선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JSP. 그런 이제 멀티플레이어면서 체력 좋고 에너지 좋고 제가 사실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예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조금 더 뛸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에너지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좀 좋겠고. 근데 오늘 이게 나가고 예. 신규로 영입하려는 분이 너무 조인하고 싶어서 네. 본인의 MBTI를 속이면 어떡해요? 뭐 그거를 가려내실 수까지 있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가려낸다기보다는 일단 하다 보면은 어차피 알리게 되니까. 알게 되고 뭐 그거는 뭐 속일 수 있어도 이력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수 있긴 한데 금방 들통 나잖아요 또 성향이. 그쵸. 그래서 그분들도 싫을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뽑았는데 시키면은 그분들도 이제 고통스러워할 거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축구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랑 항상 비교를 많이 해요. 항상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만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스타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축구가. 그렇죠. 윙어도 스타일이 다 다르고 베컴처럼 좀 느리더라도 크로스 뭐 정확한 윙어가 있다면은 뭐 드리블러 되게 좋은 뭐 이런 공격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뭐 퍼거슨이나 이런 명장들 보면은 약간 막 스타성이나 이런 특출난 게 없더라도 좀 멀티성 강한 선수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예전 맨유 황금기를 보자면은 마이클 캐릭이라던가 캐릭도 그렇고 뭐 데런 플래처 플래처도 뭐 그랬고, 오셔 박지성도 뭐 네. 그런 면에 있고. 그 시기에서도 축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 맞으시는군요, 그분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네네네.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여쭤본 건데 기혼이신가요 혹시? 네. 그러셨구나. 기혼이 아니라 미혼. 미혼. 여자친구가 좀 있으세요? 여자친구 없고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파트너나 여자친구를 생각하실 때도 네. MBTI를 좀 이렇게 픽스 해놓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어떤 MBTI를 선호하세요? 여성 MBTI를 또 찾으시는지. 저도 무조건 J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 그럼 예, 답답해서 예.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그 이제 제 질문을 드렸었으니까 아니 창업자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애드온을 해드리면은 기백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정말로 벌어봤던 사람과 돈을 못 벌어봤던 사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해서 돈을 벌어봤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럼 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로 큰 돈을 거래액들을 만들고 반복 매출액을 만들어봤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우리가 같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현저하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벤처 스튜디오 모델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기백님과 만들어 간다고 하게 되면은 뭐 가시적으로 내가 벌어갈 수 있는 돈도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고 기백님의 인사이트도 같이 옆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은 이유로 VC들이 연쇄 창업자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궁금했던 게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알고 지내는 VC 분들이라던가 혹은 다른 VC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던 팀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네네.
지금 솔로로 창업을 하시고 투자를 받지 않는 이유도 너무 큰 책임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글로벌로 가고 더 큰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아무리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책임의 무게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백님이 목표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목표는 사실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하나뿐만 아니라 이게 막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고 이게 서브컨셔스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뭔가 글로벌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프루브하고 싶고 꼭 무조건 VC만이 답이 아니다. 그냥 자생하면서도 본인이 믿고 있는 타임라인이랑 본인이 믿고 있는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은 제품들 이게 남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들고 싶고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그런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들이 막 남을 위해서 곡 쓰는 것보다 그냥 제 스타일이 이런 거 나는 뭐 랩 좋아하니까 랩할 거고 나는 뭐 발라드니까 발라드 노래 부를 거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흥미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냥 저도 앞으로 뭐 한 몇십 년을 계속 일할 텐데 너무 한 가지에만 종속되기보다는 이런 세상이 엄청 계속 바뀔 텐데 그런 기회들을 좀 계속 포착하면서 라이드 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놓기도 싶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함께 하고 싶은 파워 J 분이 계신다면 꼭 지원을 네, 파워 해주시기 J 바랍니다. 마케팅 컨텐츠 네. 카메라 샤이 하지 않은 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 그분은 결국 인플루언서가 돼야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은 그 마케터 분은 그랬으면 좋겠죠. 약간. 예.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이제 기백님 팀에 조인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또 뭘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여러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아이디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하고 뭐 지원도 많이 하고 옆에서 되게 탤런트 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드려요. 뭐 저 역시도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좀 콜라보레이트하고 되게 자유로워요. 저희는 꿈이 그냥 다들 누워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옷도 되게 편하고 누워서 그냥 크로드랑 대화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결과만 내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좀 격식 없고 한국에서도 우리의 탤런트들을 그럼 글로벌에서 성공시킬 수 있다. 이게 뭐 10년간 말로만 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였는데 이제는 진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투자자나 이런 예전의 방식, 그러니까 왜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그냥 왜 매출을 이뤄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제품들을 이제 좋은 팀원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랑 좀 레저네이트하면은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으니까 대표님께서 저희 MBTI를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아, 네. 아, 갑자기 이게 그 떨리네요. 이게 그 뭐라고. 너무 큰 소리를 쳐놨다가 일단은 여기는 ENTP나 ENTJ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면 뭐 저는 두 개가 맞았습니다. 두 개만밖에 안 맞았어요. 네. 그래요. 정답률이 지금 50%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일까? ESFJ입니다. ISFJ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되게 의외네요. 저는 어떤 거 같나요? 사실 이쪽이 FJ일 줄 알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이쪽이 조금 더 ENTP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약간 TP 성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저는 ENTJ와 ENTP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오히려 네, 이쪽이 저는 적당률이 좀 올라갔네요. 이게 같이 일하는 파트너면은 뭔가 MBTI 케미스트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뷰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ENTP고 한 분은 뭐 FJ, TJ일 것 같았어요. 뭔가 느낌상.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제 MBTI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제 MBTI를 정해주거든요. 이렇게. 정해서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럴- 와이프가 너는 그냥 ESFJ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너가 검사를 한 거는 뭐야 그러면 네가 이게 너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네가 찍은 거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봤을 때 너 ESFJ 그래서 그런가? 이러고 그냥 다니고 있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영상 보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게스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